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외곽의 한적한 거리에 경찰차가 하나둘 도착합니다. 경찰들은 서둘러서 한 곳으로 집결했어요. 이들의 앞에는 낡은 쓰레기통이 놓여 있었습니다. 코를 찌르는 악취를 풍기면서 주변에는 파리떼가 막 들끓고 있더라고요. 한눈에 봐도 심상치 않은 상황 속에서 한 경찰이 쓰레기통 앞으로 다가갑니다. 조심스럽게 그 뚜껑을 열어보는데 그 안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커다란 고기 덩어리가 버려져 있었어요. 자세히 확인하기 위해서 손전등을 비추는 순간 경찰의 무릎이 맥없이 꺾이고 맙니다. 이건 단순한 쓰레기가 아니었어요. 심하게 훼손돼서 형체조차 남지 않았지만 그 사이에서 가느다란 귓구멍과 귀가 어렴풋이 보이는 거예요. 이건 분명 사람의 머리였습니다. 충격적이게도 이건 불과 열흘 전 웃으며 집을 나섰던 16살 소녀 카리나의 머리였죠. 딸 소식을 들은 어머니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내 딸이 왜 도대체 누가 그 어린애를 이렇게 처참하게 죽인 거죠? 경찰서 안은 어머니의 절규 소리만 울려 퍼졌습니다. 꽃처럼 화사했어야 할 16살 소녀의 삶은 왜 이토록 잔혹하게 끝나야만 했을까요? 잔인한 범죄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에 오늘 다가가 보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터리 막내 진행자 디바메이입니다. 2009년 1월 20일 오후 러시아의 한 경찰서로 다급한 신고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신고자는 45살의 여성 나데즈다였죠. 그녀는 전날 밤부터 모습을 보이지 않는 16살 딸 카리나를 애타게 찾고 있었어요. 전날인 1월 19일 오후 4시 카리나는 학교에서 돌아오자마자 외출 준비로 분주했습니다. 넉넉하지 않은 형편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려고 매일 학교 끝나고 지하철역에 전단지 붙이는 알바를 했었거든요. 보통은 2시간 정도 일하고 저녁쯤에는 돌아오곤 했죠. 근데 저녁 6시쯤 갑자기 딸에게서 연락이 옵니다. 엄마, 나 학교 숙제해야 돼서 친구 집에서 자고 올게요. 내일 아침 7시까지 갈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카리나네 집에는 컴퓨터가 없어서 이렇게 좀 중요한 숙제가 있을 때 컴퓨터 빌리는 겸사겸사 친구 집에서 자고 오곤 했어요. 엄마는 카리나의 친구들 주소나 전화번호를 다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크게 걱정하진 않았죠. 근데 다음날 아침 7시가 지나도 딸이 돌아오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 번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도 않고요. 딸은 평소에 귀가 시간을 철저히 지켰어요.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는 먼저 연락을 남겼고 아무리 사춘기 소녀라고 해도 일방적으로 잠수를 탄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어제 좀 늦게 잤나? 아니면 다른 친구 집에서 잔 건가? 엄마는 혹시나 싶은 마음에 번호를 아는 모든 친구들에게 다 전화를 돌려봤어요. 하지만 그 누구도 카리나의 행방을 모르더라고요. 불안한 마음에 서둘러서 경찰에 실종신고를 접수했던 겁니다. 곧이어서 경찰을 비롯해서 가족과 이웃, 친구들까지 모두 거리에 나섰어요. 실종 전단지 붙이고 골목과 공원, 지하철역까지 샅샅이 뒤졌죠. 카리나의 이름을 부르면서 밤새 수색 작업을 이어갔지만 작은 단서조차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 16살 소녀가 증말하듯이 사라진 거예요. SNS까지 그녀의 실종 소식을 알리고 목격자를 찾았지만 이렇다 한 정보는 없었고요. 시간이 흐를수록 가족들의 속만 새까맣게 타들어갔어요. 제발 아무 일만 없기를 바랬죠. 하지만 이 간절한 기도는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깨지고 말았습니다. 오프닝에서 말한 대로 쓰레기통에서 처참하게 훼손된 머리가 발견된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연이어서 근처 공터에서도 검은 비닐봉지 속 카리나의 토막난 신체 일부와 장기들이 발견됩니다. 그런데 이 시신을 확인한 부검인은 이상함을 감지해요. 아니, 아무리 확인을 해도 갈비뼈랑 허벅지뼈가 보이질 않는 거예요. 장기 일부도 없고요.
혹시 다른 곳에 시신이 유기된 걸까요? 경찰은 남은 토막을 찾기 위해서 그 일대를 샅샅이 수색했지만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습니다. 대체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어쨌든 이 16살 소녀가 무참히 살해된 채 토막으로 발견된 거잖아요. 모두가 분노와 슬픔에 잠겨서 범인의 흔적을 쫓던 그때 경찰서에 한 여학생이 조심스럽게 찾아옵니다. 신원 보호를 위해서 가명 박하라고 부를게요. 소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겨우 입을 떼요. 사실 카리나가 실종되기 전까지 저랑 같이 있었어요. 저 혼날까봐 무서워서 지금까지 말 못했어요. 죄송해요. 박하는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하나하나 말해줬는데요. 사실 카리나에게는 한 가지 취미가 있었습니다. 작년 가을에 우연히 소극장에서 한 락밴드의 공연을 보게 됐는데 이 이후부터 이 락 노래에 완전 빠진 거예요. 근데 그쪽 음악이 막 엄청 대중적이다라고 보긴 좀 어렵잖아요. 16살 소녀에게는 이게 더욱 매력적으로 다가왔어요. 마치 선택받은 사람들만 아는 약간 비밀 세계처럼 느껴졌던 거예요. 여기에 속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막 가슴이 벅차 올랐죠. 이때 이후로 카리나는 스타일이 확 바뀌는데요. 검은색 옷을 즐겨 입고 번진 듯한 진한 스모키 화장을 하고 다녔어요. 선망하는 그 락밴드들을 따라서 고스룩을 즐겨 입게 된 거예요. 특히나 카리나가 열광했던 건 이름조차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어느 무명 인디밴드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차가운 카리스마를 내뿜는 보컬리스트 막심 골로바츠키가 있었죠. 이 락밴드가 이름이 없는 인디밴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큰 공연장보다는 작은 소극장에서 무대를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이 좁은 공간에서 열리는 공연은 무대와 객석의 경계가 희미했습니다. 공연이 끝나면 막심과 눈을 맞추면서 짧은 눈인사를 나눌 수 있었어요. 카리나는 이 찰나의 순간을 너무너무 좋아했다고 해요. 거의 유일한 삶의 낙이었죠. 그리고 어느새 동경으로 시작했던 감정은 걷잡을 수 없는 사랑으로 번져갔습니다. 왜 다들 어릴 때 그런 상상 한 번쯤 해보잖아요. 좋아하는 연예인이랑 막 결혼하는 그런 망상이요. 근데 사실 이 막심한테 여자친구가 있긴 했거든요. 근데 이 16 소녀는 마음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밤마다 책상 앞에 앉아서 유치하지만 간절한 주술을 걸었습니다. 종이에 막심 이름을 새기고 그 옆에 빨간 하트와 카리나, 자기 이름을 꾹꾹 눌러 적었어요. 그리고 언젠가 그와 영원히 함께하게 해달라고 빌고 또 빌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 간절한 주술이 닿았던 걸까요? 거짓말처럼 막심과의 거리가 좁혀지기 시작해요. 무대 위에서만 보던 그와 휴대폰 번호를 주고받고 개인적인 메시지를 나누는 사이가 된 거예요. 이게 좀 작은 인디밴드다 보니까 가능했던 것 같아요. 폰 화면 너머로 전해지는 막심의 한마디 한마디에 카리나는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꿈에도 몰랐을 거예요. 자신이 그토록 간절히 빌었던 이 주술이 사실은 끔찍한 비극을 불러내는 주문이었다는 사실을 말이죠. 정작 막심은 동경할 만한 사람이 결코 아니었어요. 일단 과거가 화려합니다. 자신의 친척을 살해하겠다고 막 협박하는가 하면 말 못하는 동물들을 잔인하게 학대해서 2번이나 기소됐던 적이 있었어요.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나긴 했지만요. 그의 폭력성을 견디다 못한 가족들은 결국 그를 정신병원에까지 강제 입원시킨 적도 있었습니다. 퇴원 후에는 정육점을 운영하면서 잠깐 평범한 삶을 사는 듯 했지만 언젠가부터 또 고스 문화에 완전히 매료돼요. 그리고 또다시 일탈이 시작되죠. 아예 다른 도시로 이주를 하더니 이때부터 밴드 활동을 시작해요. 그리고 이걸 구실 삼아서 방탕하고 좀 무절제한 삶을 살기 시작했죠. 막심이 머물던 좁고 침침한 아파트에는 2명의 하우스메이트가 더 있었습니다. 예카테리나와 유리 모즈노프였어요. 특히나 동갑내기였던 막심과 유리의 우정은 기괴할 정도로 끈끈했습니다.
네, 유리도 막심 못지않은 어두운 과거를 가지고 있었어요. 4년 전에 강도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과자였거든요. 어쨌든 이 두 사람은 고스네 락인의 핑계를 대면서 매일같이 좁은 방 안에서 술과 마약에 찌들어 살았습니다. 그들에게 도덕이나 양심 따위 사라진 지 오래였어요. 더 자극적인 일만 생각하면서 반 미치광이 같은 생활을 이어오고 있던 거예요. 카리나가 실종된 1월 19일, 그날 막심의 아파트에서는 파티가 열렸습니다. 3명의 하우스메이트, 막심, 유리, 예카테리나, 이 사람 외에도 막심의 여자친구인 다이애나, 그녀의 친구 인나까지 총 5명이 있었는데요. 모두가 겉수룩을 입고 음악을 들으면서 막 술과 마약에 취해갔습니다. 이거 고성방가로 이웃들이 여러 번 신고했고 또 경찰도 다녀갔는데 얘네가요 오히려 보란듯이 막 볼륨을 더 키우고 고함을 질러요. 이때 술에 잔뜩 취한 막심은 카리나에게 갑자기 전화를 겁니다. 그녀는 친구 집에 있었었죠. 우리 지금 파티하는데 너도 올래? 카리나는 좋아하는 연예인의 이 사적인 공간에 초대받았다는 이 사실만으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엄마한테는 친구 집에서 숙제하고 자겠다 거짓말했죠. 엄마가 사실 카리나의 이런 진한 화장이나 귀신 같은 겉수룩 입는 거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저 요상한 악마 숭배자 같은 락밴드는 더더욱 싫어했고요. 엄마한테 허락 받고 전화를 끊고 나서 거울 앞에서 몇 번이나 메이크업을 고쳤어요. 그리고 밤 11시 친구 바카와 함께 막심의 아파트 문을 두드렸습니다. 띵동. 문이 열리자마자 막심은 카리나를 훑으면서 비열한 웃음을 지었어요. 환영에 말 한마디 없이 그녀의 팔을 거칠게 낚아채 욕실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그 좁고 습한 공간에서 막심은 자신의 뒤틀린 성욕을 거침없이 배출했어요. 카리나는 어쩌면 이게 사랑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동경하던 그와 연인이 되었다는 달콤한 착각에 빠졌죠. 하지만 욕실 문을 열고 나온 순간 환상은 처참하게 부서졌습니다. 막심이 그의 여자친구 다이애나와 보란듯이 입을 맞추고 있더라고요. 큰 충격을 받은 카리나는 막 울고불고 화를 냈죠? 근데 아파트 안에 그 누구도 그녀를 전혀 신경 쓰지 않아요. 조롱 섞인 시선과 무관심 속에서 비참함을 느낀 카리나는 결국 친구 바카의 손을 잡고 아파트를 뛰쳐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다시 휴대폰 진동이 울리더라고요. 막심이었어요. 야, 아까 내가 좀 심했지? 원래 다시 돌아와. 이 뻔뻔한 한마디가 다시 한번 카리나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바카가 제발 가지 말라고 막 팔이 빠지도록 붙잡았지만 사랑과 동경에 눈이 먼 그녀에게 그 말이 들릴 리가 없었어요. 귀엽고 친구 손을 뿌리치고 홀로 그 아파트로 돌아갔습니다. 금방 돌아올게. 이게 카리나가 세상에 남긴 마지막 인사가 됐던 거예요. 바카는 순간 이거를 카리나 엄마한테 얘기해야 될까 고민했습니다. 근데 괜히 거짓말하고 놀러 나간 거 알려봐야 좋을 거 없겠더라고요. 잘 놀다가 집으로 가겠지? 그냥 생각하고 혼자서 집으로 향하게 됩니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까지도 친구 카리나에게서는 연락이 없었어요. 심지어 카리나의 가족들도 딸을 찾으면서 자기한테 전화를 걸어오는 거예요. 뭐야, 얘 아직도 집 안 간 거야? 막연한 불안감을 억지로 억누르면서 서둘러 파티를 했던 아파트로 찾아갔는데요. 거기서는 아직도 술이 안 깬 막심이 귀찮다는 듯이 나가라고 바카를 등 떠밀더라고요. 카리나? 아까 새벽에 집 갔다니까 걔를 왜 여기서 찾아? 실종 시색이 이어지던 중에도 바카는 이 이야기를 꺼낼 용기가 도무지 나질 않았어요. 카리나 곧 발견될 수도 있는데 우리 일탈을 굳이 얘기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자신의 침묵이 얼마나 끔찍하게 돌아올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쓰레기통에서 차가운 진실이 발견된 후에야 피눈물을 흘리며 후회해야 했죠.
그렇게 경찰을 찾아갔던 거고요. 경찰들은 막심의 아파트를 급습했습니다. 문을 열어준 막심과 유리는 의외로 덤덤했어요. 아니, 오히려 그들을 환영한다는 듯 여유로운 미소까지 지어 보였죠. 하지만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진득하고 비릿한 악취는 숨기지 못했습니다. 너네 카리나 아냐? 라는 형사의 질문에 두 사람은 대답 대신 무심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곧이어 집안 수색이 시작됐죠. 겉보기엔 평범한 집이었지만 감춰진 진실은 끔찍했습니다. 거실 카펫은 이미 말라붙은 갈색 얼룩으로 변색이 되어 있었고 이 카펫을 들춰내자 바닥 틈새마다 묻어버린 핏물이 가득했어요. 발코니에는 피를 닦아낸 걸로 보이는 수건들이 구겨진 채 방치되어 있었고요. 욕실에서는요, 배수구에 차마 씻겨 내려가지 못한 살점도 발견됩니다. 검사 결과 이 혈흔과 살점 모두 카리나의 DNA로 확인돼요. 이 아파트는 이미 사람이 사는 집이 아니었어요. 거대한 도살장 같았습니다. 근데요, 진짜 지옥은 주방에 있었어요. 가스레인지 위에 커다란 냄비에는 정체 모를 수초가 담겨 있었고 오븐에는 먹다 남은 감자와 작고 가느다란 갈비뼈가 뒹굴고 있더라고요. 냉장고 문을 열자 코를 찌르는 악취와 함께 검은 비닐봉지에 담긴 고기 뭉치들이 막 쏟아져 나왔고요. 충격에 빠진 경찰에게 막심은 무심하게 말합니다. 아, 그 오리고기예요. 근처 마트에서 사온 건데. 하지만 베테랑 형사의 눈을 피할 수 없었어요. 고기의 피부 조직이 좀 기묘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오리고기와는 차원이 달랐어요. 돼지 피부? 아니, 그보다는 사람에 가까워 보였죠.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그 끔찍한 시나리오를 애써 부정하면서 냉장고 속 고기 전부를 수거해 정밀 분석하는데요. 그 결과 불행히도 예상은 적중했습니다. 그 모든 건 카리나의 인체 조직이었어요. 이 짐승만도 못한 인간들이 어린 소녀를 살해한 뒤에 그 시신을 요리해 먹은 거예요. 체포되는 그 순간까지도 그들은 일말의 가책조차 느껴지지 않는다는 듯이 뻔뻔한 말을 하는데요. 그냥 술김에 그랬어요. 배가 너무 고픈데 글을 보니까 갑자기 식욕이 들더라고요. 두 사람은 그 자리에서 체포됐습니다. 함께 살던 하우스메이트 예카테리나 또한 조사를 받았지만 사건과는 무관한 것으로 밝혀져요. 동경하던 사람 손에 이끌려 들어간 그 방에서 소녀는 처참한 결말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사실 그날 밤 막심의 마음속에 카리나를 향한 애정 따위 없었어요. 아파트를 뛰쳐나가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서늘한 불쾌감만 느꼈을 뿐이죠. 아씨, 쟤 왜 저래? 그냥 봄 한번 섞은 거면서. 그에게 카리나는 팬도 연인도 아닌 그저 한 번 쓰고 버릴 일회용품에 불과했습니다. 질투심에 미쳐서 날뛰는 그녀의 모습은 그냥 어이가 없었죠. 아니, 날 우습게 보나? 도발로 느껴지기까지 했습니다. 유리의 생각도 같았어요. 은근히 막심한테 기어오르는 게 슬슬 거슬렸거든요. 제 분수 좀 알려줄 필요가 있겠다 싶었어요. 그 순간 막심이 유리를 향해 의미심장한 미소를 짓습니다. 두 사람은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요. 막심이 욕조에 물을 받으면서 카리나에게 전화하는 사이에 유리는 방해꾼들을 정리해요. 이때 또 다른 하우스메이트 예카테리나도 그래 뭐 파티 끝났겠다 먼저 들어가서 잔다 하품을 하며 본인의 방으로 들어갔고요. 카리나가 도착하자마자 막심은 상냥한 얼굴로 맞이했어요. 조금 전에 거칠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다정하게 소녀의 볼을 쓰다듬었습니다. 같이 샤워하자면서 따뜻한 물 받아놓았으니까 먼저 문 좀 녹여라 드려보냈죠. 이 부드러운 목소리에 카리나는 서운했던 마음이 눈독득 사라져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욕조 안에 몸을 담았습니다.
막심은 밖에서 기다리던 유리와 짧은 눈빛을 교환한 뒤에 느긋하게 담배를 입에 물고는 욕실로 들어가요. 카리나 옆에 앉아서 발끝을 물에 담갔습니다. 막심은 3번 연속 기침을 했어요. 근데 이건 단순한 기침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유리를 부르는 신호였죠. 유리가 조용히 욕실 문을 열고 들어오니까 카리나는 깜짝 놀라서 막심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자신을 보호해주길 바랬지만 이 기대는 순식간에 무너졌죠. 막심이 돌변해서 그녀의 팔과 다리를 거칠게 붙잡았어요. 그와 동시에 유리가 머리채를 움켜쥐고 단숨에 물속에 처박는 거예요. 16살 소녀는 살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몸부림을 쳤지만 성인 남성 2명의 힘을 이겨내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공기방울이 더는 올라오지 않을 때까지 더욱 강하게 눌렀어요. 처음부터 살려보낼 생각이 없었던 거죠. 약 3분 뒤 카리나의 몸은 축 느려집니다. 하지만 그들은 멈추지 않아요. 확실하게 숨을 끊겠다면서 차가운 물속에 카리나를 10분간 더 방치했죠. 카리나가 죽은 걸 확인한 막심은 그제야 시신을 건져 올려요. 그리고 바닥에 눕힌 뒤에 지체 없이 칼을 들었습니다. 시신의 가슴에 오각형 문양, 펜타그램을 새기고 사탄 숭배 의식을 치렀죠. 그리고 아주 차분하게 토막을 냈어요. 과거에 정육점에서 일한 경험을 살려서 도축하듯 정확히 손을 놀렸습니다. 내장을 꺼내고 갈비뼈와 허벅지 살을 잘라내요. 양갈비 스테이크를 만들 듯 손질했죠. 오늘 고기 상태 좋은데? 두 사람은 신나서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오븐에는 감자와 함께 갈비뼈를 구웠고 냄비에는 내장과 허벅지 살을 넣어서 스튜를 끓였죠. 남은 살덩이는 냉장고에 던져뒀고요. 와인까지 곁들이니까 아주 멋들어진 한상이었습니다. 마치 호화스러운 야식을 즐기는 평범한 청년들 같았지만 실상은 인육을 먹는 식인종의 망찬이었어요. 만족스러운 식사를 마친 이들은 남은 시신을 비닐봉지에 담아 인근 공터와 쓰레기통에 유기했습니다. 그리고는 카리나의 휴대폰과 카메라를 중고로 팔아서 37만 원을 챙겼죠. 소녀의 목숨값이 고작 그 정도였던 겁니다. 그리곤 집으로 돌아와서 푹 숙면을 취해요. 그 사이에 또 다른 하우스메이트 예카트리나가 출근까지 했고 저녁에 퇴근을 하고 돌아왔죠. 근데 돌아와서 보니까 막심하고 유리가 그날따라 기분이 좀 좋아 보이더라고요. 막 콧노래까지 흥얼거려요. 그때 이 집안에서 생전 맡아본 적 없는 계속 이상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얘네가 무슨 신종 마약을 했나 의심을 했는데 그 사이에서 묘하게 나는 이 비릿한 향이 거슬렸어요. 집에서 이상한 냄새 난다고 불평을 하니까 막심이 자기가 요리했다고 막 하가 웃더라고요. 엄청 맛있어. 너도 먹어볼래? 오븐에서 갓 태어난 따뜻한 고기와 감자를 건넸죠. 한치의 의심도 없이 그 호의를 받아들여서 고기를 먹는 그녀를 보며 두 남자는 미친 듯이 낄낄거리며 박장대소를 하더라고요. 후에 경찰 조사에서 예카트리나는 고기의 정체를 알고 충격에 빠졌어요. 구역질을 참을 수 없어서 몇 번이나 개원했죠. 그녀는 한동안 음식 냄새만 맡아도 몸이 떨리고 위가 뒤틀렸다고 전해집니다. 2010년 3월 25일 1심 재판이 열렸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태연이 자백하던 모습과 달리 막상 재판이 시작되니까 두 사람은 돌변해요. 서로를 살인범이라고 주장하고 자기는 시신유기만 어쩔 수 없이 도왔다면서 발뺌했죠. 종이장보다도 얄팍한 우정입니다. 모든 변명이 통하지 않으니까 그들은 최후의 수단으로 심신미약을 주장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통할 리가 없죠.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는 걸 자각하니까 본성이 나오더라고요. 재판 도중에 카리나의 참혹한 시신 사진이 증거로 제출되자 막심은 반성은커녕 그날을 회상하듯 기괴한 미소를 지으면서 해맑게 말했죠. 잘 먹었습니다. 이 인간 같지도 않은 발언에 배심원단은 얼어붙었고
현장에서 실신하는 이들까지 속출했어요. 하지만 법의 심판은 너무나 무력했습니다. 재판부는 막심에게 징역 19년, 유리에게는 징역 18년을 선고했어요. 한 소녀를 살해하고 먹어치운 죄값치고는 너무나 가벼운 형량이었습니다. 카리나의 어머니는 재판장에서 오열하면서 소리쳤어요. 너희는 인간도 아니다. 지옥의 불길 속에서 영원히 불타길 저주한다라고요. 하지만 막심의 교도소 생활은 이 저주와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녀는 옥중에서 여자친구 다이애나와 결혼식까지 올렸고요. 교도소 측의 배려로 수감자 밴드까지 결성해서 막 공연을 다녀요. 반성은커녕 자신의 범죄를 막 훈장처럼 여기면서 석방될 날만을 기다렸죠. 그런데 7년 뒤인 2017년 3월, 막심은 도령 교도소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남긴 3통의 유서 중 일부가 공개되면서 다시금 논란이 일었는데요. 이 몸으로 사는 인생은 이제 끝났다. 새로운 인간으로 다시 태어날 때다. 피해자에 대한 죄책감에 의한 참회 이런 게 아니었어요. 그저 지루한 수감 생활을 끝내고 또 다른 자극을 찾아 떠나겠다는 이 광기 어린 선언에 불과했습니다. 막심이 편안한 교도소 생활을 하는 동안 카리나의 가족들은 살아있는 지옥을 견뎌야 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딸이 화사하게 웃으며 졸업했을 2009년 6월, 카리나의 아버지는 졸업에 참석하는 또래 아이들을 보며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결국 그날의 충격으로 뇌졸중을 일으켜 쓰러지고 말았고 오른쪽 몸이 마비가 되고 기억 대부분을 잃었다고 전해지죠. 어머니 역시 정신과 치료를 받았지만 이게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결국 딸과의 추억이 남은 러시아를 떠나 잠적했다고 해요. 막심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하늘에서 가족들의 고통을 지켜보던 카리나가 내린 단죄는 아니었을까요? 16살 소녀의 꿈을 집어삼킨 이 잔혹한 만찬. 그 비극의 끝엔 오직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여전히 복역 중인 또 다른 범인 유리의 그림자만이 남겨져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스토리는 여기까지예요.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베이였습니다. 2022년 8월 10일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경찰서에 신고 한 통이 걸려옵니다. 한 여성이 자신의 친구가 일주일째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서 확인해달라고 급하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소름 돋는 말에 덧붙이는 겁니다. 그게 아무래도 제 친구가 죽은 것 같아요. 경찰은 곧바로 실종자의 아파트로 찾아갑니다. 똑똑똑, 계세요? 계세요?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안에는 반응이 없어요. 결국 경찰은 강제로 문을 개방하게 됩니다. 집 안은 조용했어요. 그런데 굉장히 어수선하더라고요. 막 소파에는 옷가지들이 널브러져 있고 거실 바닥엔 싸다만 여행용 가방이 활짝 열린 채 있었죠. 하지만 거실에는 이렇다 할 범죄의 흔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인쎄한 기분을 경찰은 떨쳐낼 수가 없었어요. 집안을 조금 더 살펴보기로 합니다. 그리고 방 안에 들어가 보는데 방 안에 펼쳐진 광경이 충격적입니다. 침대 매트리스에 많은 양의 혈흔이 남아있었고 시간이 꽤 흘렀는지 아예 굳어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경찰이 흉기를 발견했죠. 방 안에 있던 욕실 앞 바닥에 피 묻은 칼이 떨어져 있던 거예요. 화장실 문에도 상당한 양의 혈흔이 묻어 있었고요. 경찰은 이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거라고 확신했고 조심스럽게 화장실 문을 엽니다. 그리고 안에서는 심각한 악취가 풍겨져 왔죠. 욕조 안에 있는 여성의 시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망한 지 시간이 많이 흘렀는지 부패한 상태였고 칼에 여러 번 찔려 사망한 걸로 보였습니다. 범인은 시신이 부패하는 냄새를 막으려고 했는지 창문 틈과 파이프 전부를 테이프로 막아뒀더라고요. 곧장 부검에 들어갔고 그 결과 그녀의 몸에는 정말 엄청난 양의 자상이 발견되는데 몸 전체에 최소 22차례 칼에 찔리고 베인 상처가 확인됩니다. 그리고 그 흔적은
목에 전부 집중되어 있었고요. 부패의 정도를 봐서는 사망한 지 최소 일주일은 지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피해자의 신원은 26살의 여성 아나스타샤 함로프스카야. 네, 꽤 유명인이더라고요. 예명 그리시만으로 잘 알려진 타투 아티스트이자 모델 겸 성인 배우였습니다. 이런저런 플랫폼에서 인플루언서로 활동하고 있던 거죠. 그녀는 1996년 2월 7일 러시아 서쪽 핀란드 국경 인근에 위치한 문화의 중심지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태어났어요. 이 화려한 도시와는 다르게 그녀의 어린 시절은 좀 불우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항상 술에 취해서 일도 제대로 하지 않았고 거의 방탕한 삶을 이어가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어머니는 돈을 벌기 위해서 다른 도시로 가서 직장을 구하면서 기숙사 생활을 하게 됩니다. 딸 아나스타샤는 결국 할머니에게 맡겨지게 되죠. 그 사이 엄마는 이혼과 재혼을 거듭했고 딸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고 해요. 어린 아나스타샤는 부모님의 무관심과 방관으로 마음을 상처를 많이 입었다고 했죠. 한편 아나스타샤는 타투에 관심을 가지게 되어 15살 때 첫 타투를 받게 됐는데 이 매력에 완전히 푹 빠진 거예요. 그 후 타투샵에서 일하면서 직접 일을 배우기 시작했고요. 아나스타샤는 거기에 굉장히 재능을 보였다고 해요. 일단 그림 실력도 좋았고 감각이 있었으니까 그렇게 자신만의 색을 찾아갔죠. 그녀를 찾는 손님도 꾸준히 늘어갔고요. 그렇게 SNS 활동을 통해서 점점 더 인기를 끌게 됩니다. 단골 손님도 생기고 돈벌이도 되다 보니까 이제는 아예 독립을 해서 자기만의 타투샵을 열기도 했고요. 그러던 중 2019년 틱톡이 막 인기를 끌기 시작했잖아요. 아나스타샤도 거기에 관심이 생긴 거예요. 그녀는 관심 받는 걸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입는 옷이나 메이크업 등 굉장히 눈에 띄는 스타일을 즐겼고 자동차도 애니메이션 에반게리온 캐릭터가 그려진 분홍색 차를 타고 다녔어요. 어쨌든 그녀는 곧 틱톡을 시작합니다. 거기서는 타투 아티스트인 자신의 일상 그리고 작업물 등 타투와 관련된 영상을 자주 올렸고요. 그리고 자신이 좋아하는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막 코스프레하는 등 이것저것 다양한 콘텐츠를 업데이트합니다. 아나스타샤는 곧 인기를 끌어요. 순식간에 팔로워가 29만 명이나 된 거예요. 사람들은 그녀의 독특하고 파격적인 스타일을 좋아했어요. 또 온몸에 가득 찬 화려한 문신이 그녀의 트레이드 마크였고요. 게다가 화려한 일상을 담은 게시물 외에도 우울증, 섭식장애와 같은 자신의 경험을 솔직하게 공유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기도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나스타샤의 타투샵에 한 남성이 찾아오게 돼요. 그녀의 열렬한 팬이던 한 여성이 자신의 남자친구 드미트리 카멜로프스키를 직접 예약해 준 거였죠. 근데 타투 작업이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큰 사이즈면은 며칠씩 걸리기도 하고요. 근데 그동안 좀 심심하잖아요. 그러니까 둘이 대화를 시작한 거죠. 그런데 둘이 굉장히 잘 통하는 거예요. 관심사도 비슷했고요. 며칠간 작업이 이어지면서 두 사람은 급격히 가까워집니다. 그런데 그게 좀 선을 넘기 시작해요. 아니, 점점 연인같이 지내는 거예요. 데이트도 하고 드미트리가 아나스타샤 타투샵에 거의 눌러붙어 있어요. 그러다가 그녀에게 값비싼 자동차를 선물하기까지 합니다. 아니, 이 정도면 바람이잖아요. 이 사실을 안 드미트리의 여자친구는 화가 나서 막 그 자동차를 부숴가면서 둘이 못 만나게 말렸지만 그건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결국 드미트리는 5년간 사귄 여자친구와의 관계를 정리하고 아나스타샤와 사귀게 돼요. 그리고 얼마 뒤 2022년 3월에 둘은 결혼까지 했고요. 결혼 이후 드미트리는 아나스타샤의 스케줄 관리, 고객 예약 관리, 그리고 영상 작업 등등 매니저 업무를 맡으면서 그녀의 타투 일과 또 영상 찍는 일에 좀 더 집중할 수 있게 도와줬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수입도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드미트리가 좀 이상한 제안을 하는데 아나스타샤한테 온리팬스를 할 생각이 없냐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온리팬스 사이트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여기가 처음에는 요리, 피트니스, 음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진, 동영상, 라이브 같은 이런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이트였는데 이게 다 유료로 진행됐었거든요. 근데 어느새 여기서 성인용 콘텐츠가 확 인기를 끌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드미트리는 여자친구한테 이런 야한 사진을 찍을 생각 없냐고 제안을 한 거죠. 아나스타샤는 관심 받는 거 좋아했잖아요. 당연히 오케이 했죠. 근데 그녀는 정말 어디서도 눈길을 끄는 사람이었어요. 당연히 온리팬스에서도 많은 관심을 받게 됐죠. 자극적인 사진, 비디오 콘텐츠를 올리면서 성인 모델로서도 그 유명세를 얻게 됩니다. 이게 또 좀 돈이 되니까 이젠 드미트리가 성인 영화를 찍자 막 이러더라고요. 이후 두 사람은 함께 성인 비디오를 찍기도 하면서 엄청난 인기를 끌게 되죠. 아니, 근데 이게 일반적인 커플이라면 자기 여자친구 보고 그런 제안을 안 하죠. 하지만 아나스타샤는 이걸 뭐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누군가에게 관심받는 것 그 자체가 너무 좋았던 겁니다. 어쨌든 아나스타샤는 타투샵도 잘 되고 부업도 수입이 높아지면서 점점 더 얼굴을 알리게 되죠. 2022년 4월에는 그녀가 그렇게도 원하던 한 토크쇼에 출연까지 합니다. 남자친구 드미트리와 엄마와 함께 출연을 했고 자신의 일과 또 불효했던 가정사에 관해서 깊은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죠. 이날 방송에서 그녀의 엄마는 딸이 드미트리를 만나거나 또 성인 영화를 찍는 걸 좀 싫어한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녀는 전혀 개의치 않아 있습니다. 그저 자신의 성공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갔죠. 실제로 아나스타샤는 성공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컸다고 해요. 아무래도 어렸을 적 부족했던 그 부모님의 관심을 이렇게라도 좀 채우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중 끔찍하게 살해당한 채 자신의 집 욕실에서 발견된 거고요. 경찰은 즉각 그녀의 남편이자 동거인이던 드미트리를 주 용의자로 특정했습니다. 사실 이런 사건이 벌어지면 배우자나 애인들, 최측근이 먼저 의심을 받는 게 맞잖아요. 심지어 현재 드미트리가 연락이 두절된 상태더라고요. 그의 휴대폰 위치 추적을 통해서 호텔에 숨어있던 걸 알아냈고 금세 그는 체포됩니다. 알고 보니까 드미트리는 어렸을 적부터 전과가 있더라고요. 16살 때는 절도, 19살 때는 병역 기피 혐의로 기소돼서 재판을 받은 적이 있었고 또 그의 전 여자친구들 말에 따르면 손찌검은 기본이고 자기 기분이 나쁠 때면 주먹을 휘두르는 등 굉장히 폭력적인 사람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의 SNS에서는 파티, 술, 마약, 성적 행위 등 이런 걸 과시하는 허세도 장난 아니에요. 반면 아나스타샤는 겉보기에는 타투도 많고 좀 퇴폐적이게 보였지만 사실 마약은 입에 대본 적도 없고 아버지의 알코올 중독을 계속 봐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술을 마시는 것조차 싫어했다고 해요. 그런데 드미트리와 사귄 이후로는 마약 중독자 같은 이상한 사람들과 어울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녀의 친구들이 많이 걱정을 했었고요. 드미트리는 당연히 싫어했습니다. 어쨌든 이 조사를 위해서 드미트리를 경찰서로 데려옵니다. 그는 순순히 자기가 아나스타샤를 죽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동기에 대해서는 좀 뜬금없는 소리를 하는데 아나스타샤가 평소에도 우울증으로 삶에 대한 불만이 많았고 정신적으로 많이 불안했대요. 그래서 죽고 싶다는 말을 자주 했었고 자기가 그녀를 대신해서 도와준 것뿐이다 라는 거예요. 그녀는 항상 스스로 죽을 용기가 없다면서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자기를 좀 도와달라라고 요구를 했대요. 처음에는 자기도 당연히 거절을 했지만 이 계속되는 요구로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아내가 원하는 대로 해줬다면서 사실 자기는 그 살해 의도가 전혀 없대요. 그런데 주변 지인들은 그럴 리가 없다고 딱 잘라 말합니다. 애초에 아나스타샤가 죽고 싶었다라는 게 전혀 신빙성이 없대요. 물론 그녀가 정신적으로 힘들어할 때가 있기는 했지만 스스로 삶에 대한 애착이 강했고 평소 한국을 좋아해서 지금 한국으로 이민을 준비하는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게다가 당시 주변 사람들 모두가 알 정도로 드미트리와 아나스타샤의 관계는 최악으로 치닫고 있었어요. 그런데 드미트리한테 자기를 죽여달라고 부탁을 한다고요?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심지어 드미트리는 별다른 직업도 없이 아나스타샤가 벌여온 돈으로 생활을 했고 돈을 빌려가서는 그 돈으로 다른 여자들과 어울려 다녔대요. 그러다 보니까 아나스타샤는 드미트리와의 관계를 전부 정리하고 혼자 한국에 가서 새 출발을 하고 싶다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에서의 미래도 너무너무 기대하고 있었고요. 아니, 근데 그런 그녀가 자살을 했다고요? 그것도 그 남편의 손을 빌려서요? 그리고 그가 의도적으로 아나스타샤를 살해했다고 추정한 결정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드미트리는 자기가 이미 그녀를 살해한 상황에서도 계속 아나스타샤의 유료 사이트를 운영을 했고 심지어 그걸 통해서 기부 모금을 하고 경품 행사까지 합니다. 아니, 그녀가 살아있는 것처럼 행동한 거죠. 심지어 아나스타샤의 전화기로 막 친구들과 문자를 주고받으면서 그녀의 죽음을 숨겨온 겁니다. 게다가 아나스타샤의 옷과 명품 등 돈 될 만한 걸 모두 팔고 있었고요. 경찰의 추정으로는 이 돈으로 도피 자금을 모으고 있었던 것 같다고 합니다. 계속된 경찰의 추궁에 결국 드미트리는 그날의 사건에 대해서 다시 자백하게 돼요. 그의 진술을 한번 들어볼까요? 사건 당일 드미트리가 외출을 하고 집에 들어오니까 아나스타샤가 막 짐을 싸고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어디 가냐? 우리 진짜 끝낼 거냐? 싸움이 다시 시작됐고 감정이 격해지자 아나스타샤는 혼자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방 안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웠습니다. 드미트리는 그녀가 자신을 멋대로 떠날 거라는 생각에 순간 분노가 치밀었고 칼을 들고 방으로 따라 들어가 등을 보이고 누워있던 아나스타샤를 찌르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반항 한번 해보지 못하고 그대로 정신을 잃고 말았죠. 그 후 아나스타샤를 다시 욕조로 옮겨서 확인 사살하듯 몇 번 더 찌르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시신에 그렇게 수많은 자상이 발견된 거고요. 자, 그녀의 사망을 확인하고는 시신이 부패되면 냄새가 새어나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창문과 파이프 틈을 테이프로 꼼꼼히 막고 주조를 한 겁니다. 범인의 자백도 받았겠다. 곧 재판이 시작됐죠. 상트페테르부르크 법원에서는 드미트리의 자백과 경찰 조사를 근거로 아나스타샤의 성공에 대한 열등감 때문에 스스로가 무시당한다고 생각한 드미트리가 부부싸움 끝에 우발적으로 살해했을 거라고 판단했죠. 드미트리가 집 안에서 시신을 포함한 살인의 증거들과 이 모든 장면이 녹화된 집안의 보안 카메라까지 그대로 두고 도주한 것을 보고는 이게 계획 범죄로는 보이지 않는다라고 판단했던 거죠. 결국 그는 고위험 보안 감옥에서 8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게 돼요. 불우한 어릴 적 삶 때문인지 아나스타샤는 화려하고 성공한 삶을 원했던 것 같아요. 그녀는 자신의 왼쪽 눈 밑에 희망이라는 영어 단어, 호흡을 새겨놓고 목표를 이뤄나가며 자신이 바라던 행복도 눈앞에 둔 것 같았죠. 그러나 불행히도 그 희망은 날아가 버리고 그녀가 그토록 바라던 행복을 얻지 못하게 돼버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아나스타샤의 화려한 외모, 파격적인 터투와 또 외설적인 이미지로만 그녀를 기억하겠지만 사실 그녀의 성공은 필사적인 노력과 그녀의 예술적 감각 덕이 컸죠. 그래서 더욱더 안타깝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아나스타샤가 이제는 평안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토요 미스테리 디바 메이였습니다.